네, 시청자 여러분, 정치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네,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는 이제 그만두셨고 어디였더라? 숙명여대. 숙명여자대학교 개건 교수를. 개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원 교수와 특임 교수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특임 교수가 훨씬 높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개원 교육부- 교수가 겸임 교수보다 어떻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특임 교수는 이제 교육부 등록이 되는. 오, 네. 일종의 뭐 준전임 교원. 네, 예. 그렇군요. 저도 좀 꽂아주시죠. 장성철을 꽂았어. 우리 저 박진영 형님. 아니 그 꽂은 게 아니, 아니고 장성철을 꽂아요. 아유, 꽂은 게 아니고 저기 네. 진보 보수 한 명씩 이렇게 한 명씩. 추천 이렇게 돼요. 다음에는 그 진보 김용민 보수는 변희재 넣어주세요. 예, 좀. 그 재밌겠다. 예. 변희재는 뭐 저 학부만 나왔지만 서울대고. 그렇죠, S대. 저는 저기 학부가 좀 남부러운 K대잖아요, 학교라고 K대. 많이들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전 그래도 박사. 목사님이신데 목사도 있고 박사. 그 박사. 박사보다 목사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목사는 시험을 치르는 거고요. 박사는 논문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박사 위에 뭐가 있냐면 철사가 있습니다. 철사? 예. 왜요? 중국에서는 옛날에 철사라 그랬어요. 철사라고 또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박사가 넓을 박자잖아요. 넓은 수준을 넘어서서 철사. 철학적으로 네. 이 한 단계 신선의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해서 철사. 네. 그 윈 도사. 그렇죠. 네, 도사. 예, 그래 천공스승 같은 도사가 계시고. 네. 자, 그래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 이번 학기 이 학기에는 이제 강의가 없으시고 강의가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이제 강의하실 텐데 여러분 또 많이 숙명여대 학생들 예, 강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생쇼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 야, 우리 저 이은영 소장님이 사실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30%대로 내려앉으면은 아무 일도 못한다. 드디어 30%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뭐 출처는 얘기하지 않고 이은영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30%대 되면은 아무 일도 못한다. 이게 뭐 커뮤니티마다 이 30%의 그래요? 의미를 막 저마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20%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흐름이? 네, 왜냐하면은 어. 그 갤럽이랑 이런 거 최근에 나온 거 자료들 보니까 음. 10%간 데도 있어요. 호남 같은 데는 10%로 갔고, 그다음에 20%간 데들이 이제 그 화이트 칼라들. 그다음에 이제 40대도 일부 간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이거 좀 수습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많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수습을 과연 못한다라는 그 전망들이 많고, 그리고 이걸 반등시킬 만한 지금 모멘텀이 8.15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토 때 가서 좀 갔다 와서 이게 반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당분간은 그 반등의 모멘텀이 8.15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8.15 때 MB 사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MB 사면은 이 여론이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면은 한 번 더 나락할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역대 정권 임기 초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 좀 돌아봤는데 네. 그거는 취임 후 한 5개월 지난 시점. 그쵸. 5개월 지난 시점에 이명박이 그렇죠. 이제 광우병. 5개월 시점이 아니죠. 3개월 시점. 5월이니까. 그쵸. 예. 그때 이제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인데 어떤 건 17%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17%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게 2달도 안 돼 가지고 이제 30%대로 내려앉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위기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은 네. 좀 이명박 대통령이 섭섭하죠.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반등을 했어 이명박은. 뭘 하려고 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은 뭘 할 의지가 없는 분이에요. 그 큰 차이가 있군요. 맞아요. 이게 좀 고급지게 표현해서 국정 비전이나 목표가 없는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2, 3개월 때 일자리 전광판 만들고 소득주도 성장해서 야당에 엄청난 공격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민주화하고 창조경제에서 전국에 창조경제센터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이 참조경제하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뭘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쇠고기 문제 예. 이거 사실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였거든요. 그렇지. 부시 행정부에 선물을 주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4대 강도 하려고 했고 잘해도 못했던 네. 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목표치가 없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문제를 넘어서 네. 이제는 자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아, 이 사람 대통령 감이 아닌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을 벌써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영 수장님, 네. 여기 어떻게 윤석열이가 어떤 그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지는 않아요.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주가가 오른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순방을 가서 국뽕을 준다든지. 아, 그렇지. 예, 뭐 그리고 엄청난 걸 수주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이렇게 크게 뭐 대량의 뭔가를 수주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3.1절 때 메시지를 잘 내면 그것도 반등하는 8.15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승 모멘텀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 하기도 어렵고 뭐 수주 지금 조선 쪽에 뭐 수주가 잘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전체 경제 타개하기에는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안 거제도에서는 보고. 개소리래요. 아, 개소리. 예, 무슨 그래요? 조선 수주가 있냐고 뭐 어. 대노하시더라고.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그 LNG모 관련한 그 선박들 수주가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반등의 모멘텀은 그 역대 정부랑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대북 정책, 대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반등을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통일 대박이다. 그렇죠. 그거에. 통일 대박. 드레스덴 선언. 이걸로 이제 60%까지 갔는데 지금 사정 정국 아니면 그 사정적으로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막 시끌시끌해지는 거를 그냥 딱 조용히 시키는 거고 반등의 모멘텀은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거는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 할 리가 윤석열이가 없어요, 지금. 아니죠. 네. 이제 개성공단 문제가 제가 보기에도 유일하게 네. 반드시 북한하고 외교 이게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언제 제일 올랐는지 아세요? 이라크 파병. 파병 때는 근데 찬반이 너무 크게 이제 참고 갈려가지고. 쪽에서는 뭐 아주 진보 쪽에서는 노무현이 이럴 줄 몰랐다. 그쵸.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있었습니다. 파병을 하고 본인이 이라크를 가신 거예요. 그 장병 안 났어요. 장병들 안아주고 할 때 그때 이제 최고치를 찍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국뽕성. 그렇죠. 그런 국뽕이죠, 거거든요. 국뽕. 네.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개성공단을 열 일은 없고 그리고 또 미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아니 그거 해결할 것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했겠지. 그렇죠. 윤석열이가 그거 하겠어요? 못해. 그래서 저는 금방 우리 8.15 이야기하시니까 엄뜩 딱 떠오르는데 8.15 때 김경수 지사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요? MB하고 같이 엮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그래 봐야지. MB 사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김경수 지사에서 진보 쪽이 조금 상승해 주려나? 이렇게 진보에게 네, 좀 희망도 선물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잔머리 굴려서 진보의 분열책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김경수 지사 사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주의 머리들만 굴리는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굴리면 다행일 것 같은데. 지금 저 대가리들이 네. 전부 저 이명박 때 대가리들이 그 포진해 있어요. 그 검사들 말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자들이 뭔가 활로를 찾으려고 한다면 정치 보복밖에 없다고. 맞아요. 정치 보복. 막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그렇죠. 의원 터는 거.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뭐 이준석 대표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약간의 시나리오성의 어떤 진행을 가지는 그런 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원래 그 옛날 공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검찰 공안정. 공안이라는 게 정치 기획이잖아요. 그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똑같은 그런 기획적인 사고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공안정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율이 좀 오를까요? 아유, 안 오르죠. 안 오르죠. 안 올라요. 지난번 그 대선 때도 그 정치 보복 이야기 나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올라갔고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떨어졌었어요. 이재명 후보 그때 같이 있으면 살짝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탄핵을 거친 이후에 이 정치 지형 자체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과거하고의 공안을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게다가 또 이 정권이 네. 정치 보복 또 이제 정치 배신으로 집권한 정권인데 야 이제 니들이 할 게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한단 말이에요. 정치부 보고를 한다면은. 예? 그렇죠. 정치 특히 보- 이제 사정 국면에서 저는 그렇죠. 경찰보다도 국정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국정원 1급들을 지금 전부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자체에서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소 조치를 그렇죠. 했습니다. 고소.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예. 굉장히 저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 20% 30% 내려가면 국정 동력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국정 동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좀 더 확대 해석점은 뭐냐면 공무원 내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 보복성 인사들 문제, 그다음에 고소 고발권 이런 게 정권의 취약성을 높이는 하나의 이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라이 짓을 했을까? 국정원 사람들을 왜 그렇게 대기 발령 시켜가지고 모멸감을 주고 말이죠. 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엘리트가 아닌 거죠. 만만한 집단인 거죠. 사실 저 박근혜 집권하고 말이죠. 그 해에 이제 사실은 윤석열이가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한테 국정원 그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수사 때문에 댓글 사건. 그렇죠. 댓글 사건. 그때 이제 윤석열이가 들이받았는데 그게 뭐 정의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는 다르게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을 너무 챙기고 네. 뭐 검찰은 하수인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열받아 가지고 이 검찰주의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하여간 이 국정원 등 이런 검찰의 위상을 그 위협하는 이런 다른 그 권력기관에 대해서 검찰들이 불편해했고 또 윤석열이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바꾸고 그 나머지 권력기관들은 검찰 수사해 두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 국정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DJ가 되신 이후에 그 탈정치화를 계속 개혁 작업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걸 떠올린 것 같아요. 이 이제 사정이나 공안 정국을 구성하기 위해서 검찰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라는 이 하나의 축을 지금 생각해냈는데 여기 내부가 이미 이제 정치 개입을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요걸 지금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해서 이 두 축이 있어야지 예전에는 여기 하나 더 있었잖아요. 기무사까지 해갖고 세 개의 축을 가지고 네. 전국을 조성을 했거든요. 네. 지금 그 축을 기무사. 만들려고 그렇죠. 그렇죠. 기무사도 예, 그랬어요. 거기서 지금 탈정치화 시켜갖고 근데 그거를 다시 지금 복원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역대 대통령과 보면 아까도 그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그 말씀은 MB는 그래도 이 그 광우병은 그 타겟팅이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했던 타겟층이 되게 명확했어요. 주부층이 반대를 해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MB는 그 이후에 녹색 성장이라든지 또 세일즈 외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기가 부자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계속 펴나간 반면에 지금 윤석열 정부와 가장 비슷한 게 이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는 그 사법적인 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정부거든요. 그래서 그 최동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법관 그 리스트 작성한 거라든지 이런 게 저는 이제 그걸 보고 과거에 그 박정희가 그런 거를 한 거를 보고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와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국정 지지율도 박근혜 정부 초기가 40%대였어요.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그게 저는 그때 지금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는데 왜 40%대였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 독재자의 딸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가 좀 잘 안 돼서 초기에 그렇게 좀 낮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이 대통령은 이 그 역대 짧은 그러니까 그 격차가 적은 대통령인데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잘못해서 지금 40% 30%까지 간 거라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역대 정부 하락세하고는 좀 다르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뭐 회복 가능한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게 리스크들이 또 본인 많고. 리스크가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예,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배운 게 있거든요. 네. 박근혜 씨는 그 아버지로부터 그 청와대 있으면서 이 국정을 돌리는 방향이나 그 프로세스를 좀 배운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축을 이제 사법 리스크 쪽으로 네. 돌려서 배운 반면에 네. 윤석열은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 참 큰일이네요, 진짜. 또 게다가 경제적 상황들. 그렇죠. 어느 지표도 이게 지금 그
좋아질 지표가 없어요. 지금 뭐 물가나 그- 금리나 주가나 뭐 저는 빨리 국회를 열어가지고 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뭐 비선 논란 이런 걸 떠나서 경제 문제에서 이제 나라 망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예를 들자면은 경제 위기인데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네. 이거는 경제학 개론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위기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아니 그럼 거예요. IMF 때 왜 국가가 나섭니까?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최근에 또 하나 이야기 네. 중산층 세금 문제 이거를 갑자기 지금 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인기를 단기간으로 끌 수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부자 감세해주고 있죠, 법인세 낮추고 있죠, 예. 중산층까지 세금 낮춰준다. 예. 지금 확대 재정해가지고 재정 고갈 상태 아닙니까? 네. 흔히 하는 말로 외환 보유고 문제라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뜬금없이는 진짜 이게 포퓰리스트예요. 포퓰리즘이에요. 이런 정책을 써서 중산층들의 세금을 감액하는 방향을 찾아보겠다. 이거 국가에 대한 중장기 운영 계획이 없고 재정 운영 계획도 없는 이 뻘짓이에요. 나라 망할 수 있어요, 진짜. 세금 줄여주면 고마워하는데 아니 고맙기는 한데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또 취약한 돌려- 계층들도 그쵸. 네. 도와주고 그렇게 또 국가가 이 위기 때 돈을 팍팍 써가지고 그 좀 쿠션 효과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 뭐 중산층 일부까지 세금에 대해서 낮춰준다 칩시다. 그러면 부자들에게 대해서 증세한다거나 법인세를 더 받는다거나 네. 그리고 뭐 그 재벌 기업들이 가고 있는 사내보유금 문제에 대해서 중과세를 해서 투자를 유치하겠다거나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계획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진짜 문제가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 네. 이거를 잘 모른다는 그걸 게 잘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네. 지지율을 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하잖아요 지금. 예. 지지율을 연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대통령은 생전 처음 봐가지고 할 말을 잃게 하는 대통령. 아니, 진짜. 지지율이 국민들의 지지지 않습니까? 네. 여론이 아니고 단순히 여론조사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들이 그러면서. 싫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할 말을 잃게 했어 정말. 근데 지금 그래서 저희 그 김용민이나 변희재나 일찌감치 지금 타도 집회에 나섰지만은 국민들도 야 이거 아니지 않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겠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스리랑카 대통령이 지금 아. 하야하겠다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자 법적인 문제. 예.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법적으로 국정농단이라든가 예. 뭐 직권 남용에 의한 이 제3자 뇌물 그 증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탄핵될 수도 있지만은 예. 스리랑카 대통령처럼 경제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으로 인해 가지고 하야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 저기 뭐 수도도 끊기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저 대통령궁에는 돈이 잔뜩 쌓였어. 뭐 수영장도 있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그 진노를 했는데 야 근데 또 너무 놀란 게 경찰이 공포탄 쏟아 말았대요. 대통령궁으로 진입하는데 참 그거 보면서도 경찰도 포기했구나. 경찰도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 그래서 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검사라는 자리가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는 사고 난 부분들을 수습하는 징벌적 기관이잖아요. 그럼. 징벌 기관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국가가 망하고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후에 이렇게 민심 위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는 정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뭐 좀 전망해 주신다면. 이게 일단은 이제 경제는 지금 관료들이 돌리고 있는데 벌써 네. 이제 언론에서 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우선순위가 지금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관료가 돌리면 그냥 일상적으로 큰 사고는 안 나게 돌아는 갈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예. 뭐 그 참 대단해요. 이 일을 안 하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재능입니다. 예. 저렇게 많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저렇게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일하는 그래도 척. 예, 예.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해요. 그래요? 교육도 최고의 많이 받고, 예. 예. 그래서 크게 사고는 안 나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사고가 날까? 이거는 글쎄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게 사고가 안 난다, 경제 부분 안 난다고 하는데 외환 아까 보유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예측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하다, 뭔가 하나가 크게 터질 것 같다, 이런 심리적인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네. 물가 잡는다고 하면서 돈은 풀라고 하고 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이에요, 전부 다. 네, 심지어 저기 지금 저쪽에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네. 그 저기 은행장들 모아놓고 대출 금리 올리면 죽인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리 문제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졌다. 예. 그럼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그 있는 돈을 다 상황이죠. 빼죠. 그렇죠. 여기다가 묻어뒀다가는 큰일 났는데. 이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음,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아주 임기응변식으로. 예. 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그 경제가 그 상당한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낮아지면은 우리가 더 올라가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는 순간부터는 이제 진짜 아니죠.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 네.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아니 이자 더 쳐주는 미국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너무 외화고 보유고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 금리가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출이 지금 뭐 무역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대응 방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좀 약간 상황 자체가 막 뒤죽박죽 된다고 할까?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진보 정권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네. 어쩔 수 없이 금리 올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우스푸어 만들어냈잖아요, 노무현 예. 정부 말기 때. 네. 그게 사실은 정권이 넘어간 부동산의 하나의 원인이 됐지만은 그래요. 거시경제 지표는 늘 방어를 해왔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총체적인 어쨌든 방향이 있고 욕을 듣더라도 이 못하는 걸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허리띠 졸라 매자고 했어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 미국의 자산가들이 이제 한국에 심어놓은 돈을 다 꺼내가고 또 중국 러시아가 대놓고 지금 반중 반러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탈중국 선언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수출길 네. 서서히 막히고 뭐 나름대로 대국이니까 뭐 즉각적으로 이렇게 막진 않겠지만은 서서히 막아버리면은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지금 최악의 리스크로 지금 가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최악의 리스크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윤석열이는 타도해야 합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연말부터 개헌 이야기 나올 거라고 봐요. 개헌, 네. 내각제, 아니 내각제일 수도 있고 뭐 4년 내각제로 중임 갑니다, 형님. 4년 중임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쪽에 최근에 확인을 했거든. 네. 확인을 했는데 내각제든 이 4년 중임제이든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축소예요. 그렇지. 옛날처럼 탄핵하자 이야기 꺼내기가 부담이 되니까 개헌해서 현 대통령의 임기 축소하자 이야기가 여야에서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여당 쪽에도 내각제 관련 책이 한번 쫙 돌았어요. 책을 누가 뿌렸대. 뿌렸대. 근데 이 책 뿌린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라는 썰도 있어요. 둘 다 썰이에요. 지금 그 돌고 있는 데가 민주당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정치권 전체. 정치권 전체. 국민의힘 내에서 먼저 돌았다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도 돌았지만 예. 돌았는데 이 이야기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윤핵관 중에 민간인들, 예. 윤핵관 중에 민간인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국민이 먼저 촛불을 들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 지지율이 이게 어떤 30%대 지지율인데 이게 강도가 굉장히 센 지지율이거든요. 네. 부정 강도가 센 지지율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하면은 이제 막 뒤에 욕이 붙어요, 진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니까 육두문자 같이 붙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리스크가 너무 많아. 본인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뭐 이런 게 같이 막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정서적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게 최근에 굉장히 이 많았어요. 불이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식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 걸로는 이렇게 육두문자가 안 나오는데 그 네. 도어스태핑이라든지 그 부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인 문제가 커요. 예. 그런 게 되게 정서적인 거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주식으로도 그 소장님 주식도 그렇죠. 욕 주식도 나옵니다. 욕 나와요. 나오긴 하죠. 저희 가상화폐나 주식은 진짜 욕 나오죠. 저기 삼성전자 저 주주 게시판 가 보면은 이건 혁명 게시판인 것 같아요. 혁명 게시판.
아유, 뭐 욕설은 기본이고요. 뭐 진짜 제가 막말꾼이지만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최근에 삼성 주식 떨어졌다고 막 들어가시는 분들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 들어가신 분들 기약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 지지율이 연말까지 간다. 그 상황이 그게 다 나라님한테 가죠 이제 네. 결국에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이재명 두 분에 대한 수사가 난 개시될 거라고 봅니다. 수사를 시작하려고 하겠죠. 예, 그거 말고 걔네들 그 대가리에서 뭐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란 게 없어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위기를 모면하려면은 이 정부 핵심 조직에 들어왔는 검사들 싹 다 빼고 그 자리에다가 국민의힘에서 정부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하고 그다음에 관료들, 고위 관료들 중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끝이 없는 추락으로 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좀 수준 있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 고위 관료들 이 사이에서 반윤석열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는 그래도 이명박 때는 이명박이 또 나름대로 이 정치인으로서 그치, 정치를 해봤으니까. 괜찮아서 많이 정통 썼어요. 코스를 밟아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건데 윤석열이는 거의 뭐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이용했을 뿐이지 국민의힘에 대한 애착이나 뭐 정체성 따위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정치적으로 조언해 줘봐야 만나주지도 않을 걸, 응?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뭐 할 수 있다면은 윤핵관 정도인데 윤핵관 무슨 권성동이, 장제원이 이런 말, 걔네들이 가서 이렇게 바른말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동안 계속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 나름대로 그렇죠. 권부의 핵심이 됐는데.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게 보수 정당이라는 게 두 부류잖아요. 고위 관료들, 검사도 포함해서 예.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들 이 두 축이 이제까지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는데 이 경제 전문가들 한 순간에 폭망해 버린 거야. 이 대부분 유승민계잖아요. KDI 출신들. 유승민계가 폭락하고 이해운 뭐 등등. 그다음에 이 관료 출신들 중에도 지금은 검사들 뭐 완전 중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국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검사들이 여러분 서울 법대도 많고 또 뭐 사법고시 통과해서 나름 우리 사회 엘리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검사 세계를 경험 못 해봐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권위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고시 막 보고 이제 목사 안수 직전까지 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아주 그냥 툭 치면 방언 나오고 그래요. 김용민이는 안 나오지만. 근데 목사가 10년 차 지나고 20년 차 지나고 30년 차 지나면은 그쯤 되면은 무신론자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는 것도 없고. 목사들은 술은 안 드시잖아요. 근데 검사들은 되고 나면은 뭐 이걸 그리고 뭐 그 지돈으로 냅니까 또? 그렇죠. 지돈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 불러가지고 먹지. 그리고 여자 옆에 끼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걸 일종의 권리로 알고, 이런 놈들한테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이고,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이고, 염치 없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지금 집권했고, 주요 요직에 포진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심지어 국가보훈처장까지 전직 검사.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 새 MC는 전직 검사가 아니대요. 예, 전직 검사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이 상황이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보셨어요. 지금 특별한 동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정치 보복을 해봐야 국민들의 냉소만 살 것이다. 네. 여러분, 조기 타도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조기 타도만이. 형님, 타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타도하는 방법은 내부에 반란자가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사실은 뭐 우리 2016년, 17년 촛불혁명 때 우리 시민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실상은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무너졌다기보다는 분위기 조성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김무성, 유승민도 탄핵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이런 놈들이 내부에서 네. 반역을 해야 통하는 건데 그 동력을 이준석이가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세력보다는 훨씬 스마트해요. 그 세력에 그렇지. 비하면. 그리고 또 젊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론전을 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새가 있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새를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준석이가 반윤석열 투쟁에 나서면은 여론은 좀 모을 거예요. 네. 근데 역으로 국민의힘 내에 현역 국회의원, 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200명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의 세를 모으는 것은 좀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이준석이 흑화되면은 안 그래도 싸가지 없는데 네. 더 그런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많죠. 자,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준석 혼자만으로 할 수 없고 그 바른정당 계열하고 이제 거기가 다시 모여야지 조그만 거라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바른정당 계열이 되게 저쪽에 그쵸. 이번에 그 윤석열한테 붙은 아니 권성동이도 그렇고 저 누구야 장재원이도 그렇고 다 저희 갔다가 왔죠. 네. 갔다 왔지. 예. 그때 다 비주류로서. 예. 네. 제가 보기엔 준석이는 두 가지예요. 현재 당원을 모으고 있잖아요. 예. 당원을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다음에 당 대표 또 출마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쵸. 그럴 수 있습니까? 당 나오면 되죠. 또 나오면 되죠. 오. 왜냐면요. 예. 이준석은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네. 다음 당 대표가 누가 주든 이 당에서 이준석 공천 주지 않습니다. 아, 자기 공천 못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준석이 다시 공천을 받는 방법은 자기가 당 대표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 당 대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 나올 수 스스로. 있죠. 나올 수 네. 있죠. 그 방법이 있고 당 대표도 못 나간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당 창당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밖에는 그 이제 1당 2당 할 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옛날 친박연대나 열린민주당처럼 해서 3석 4석이라도 아. 비례대표만으로도 당선시킬 수 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할 당이 수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당대당 생각할 수 통합하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사이즈가 그 이제 친박연대 같이 이제 그런 지역 정당, 작은 지역 정당이 가능할 수 있고요. 이제 청년당이 가능하죠. 제가 보기엔 열린민주당 모델일 것 같아요. 네, 열린민주당.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안 내고 이제 비례만 내는. 그렇죠. 비례만 내고 그다음에 네. 청년 중심으로 만들면 정의당도 지금 이게 지지율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정당이거든요. 음. 그 정도 규모로는 이준석 대표 정도면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봐요. 만약에 이제 사법적으로 경찰 조사 받아가지고 아웃된다. 기소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유튜버 전직 가로 세로 연구소를 전문 능가하는 유튜버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요. 아, 이준석. 야, 근데 이대남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대남들. 저는 이대남들은 이준석을 많이 따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대남들도 머리가 좋아서 정의당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쵸. 예전에 바른정당 내부에서 같이 했던 의원들 중에서 유승민이가 이 말 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쵸. 김성태를 그렇죠. 포함해서 네. 그때 유승민이 뭐라고 했느냐? 이 보수의 정의당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말에 발끈해서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수에 있어서는 뭐 가치, 뭐 이념, 야 그런 게 어딨니? 실리지. 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거의 그게 좀 잡탕 정당 비슷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바른 정당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당이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바른 뭐 해가지고. 바른정당 만들었고. 그럼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이 거의 잡탕형 당이어가지고 네. 손학규도 들어가 있었고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예. 안철수하고 다시 합쳤죠. 합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권성동이나 이 사람들이 다시 튀어나온 거고 다시 그래서 원대복귀 한 거고 그래서 이 실험을 한번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혼자서만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 전 후보와 같이 좀 상의하면서 당을 만든다면 저는 다시 한번 그 모델로 만들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변수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민주당이 예.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외부에서 만들어 주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연동형 비례제를 민주당이 확대해 줬더라면 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저 당들이 다시 합쳐졌을까요? 안 합쳐졌을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똑같이 이 가정이 가능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약속했던 중대선거구제가 나오면은 보수 정당의 분화를 촉진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역으로 민주당의 분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같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작동하려면 반드시 그 대선 후보군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정당이 이제 분화되고 만들어지고 하려면 그럼 맞아요. 대선 후보군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이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준석 자체로는 대선 후보군인데 이게 이제 기소가 돼 버리면 좀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토사구팽된 것도 뭐 당연히 윤심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윤석열의 동의 없이 그렇게 결정이 날 리는 없어요.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아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준석도 당장 발끈하고 반발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기소가 될 수 있기 수사 네. 문제죠. 예, 계속 수사 문제 지금 때문에. 너 닥쳐라. 마지막에 조용히 당 대표직 내려놔라. 지금 이 시그널을 지금 보낸 그쵸, 거야 그렇죠. 이준석열이가. 이진복 정무수석이 예, 가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그거는 윤심이 전달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윤리위 안에 유상범이라고 네. 그 저기 유호성형. 예, 네. 그 의원이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저기 그 정윤회 그 십상시 때 나왔던 문건인가 뭐 네. 그거 수사했던 사람이고 네. 상당히 그 저기 윤회관이더라고요. 예. 잘 안 알려져 있긴 한데 검사 출신이고. 검사 네. 출신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보는 사람들 외에도 그 잘 안 알려진 윤회관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이 전체적인 거를 리드를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은 오히려 윤회관, 그러니까 윤심을 잘 못 읽는 사람, 윤심과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그 자기들끼리 또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윤핵관 이름 불러드릴게요. 네, 권영세, 예. 금방 말 윤상범, 윤한홍, 윤한홍. 핵심들입니다. 예. 장재원도 장재원도 윤핵관- 한 저기 B급 정도로는 들어가죠. 아 그래요? A급, B급 이번에 있다면. 장재원이 이준석을 날렸다는 이런 얘기가 많던데.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엔 이제 윤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준석도 지금 여기서 막 나갈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청년 정치가 무너집니까? 작년만 해도 뭐 그냥 대돌풍을 일으켰던 이준석이었는데 아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이준석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답을 올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일단 자숙하고 자숙하고. 성찰하고 경찰 조사에 대응을 잘해라. 집중하라고. 집중하라. 음, 그리고 경찰 조사 문제만 해결하면은 너는 다시 살아올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핵관들이 안 살려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근데 그 경찰 돌아와봐 그 무슨 또 이제 큰일이 나겠어요. 근데 경찰이 그쪽 말을 들을 수 있나요? 그게 조금 약간 그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당장 뭐 쉽게 결론이 날 혐의는 아니래요. 보통 이제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들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기소. 음. 증거가 있어서 기소하는 게 아니고 네. 기소해놓고 수사해보면 나오겠지. 옛날 우리 정경심 교수권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기소해놓고 터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기소장에 웬만한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했는데 뭐. 그리고 이제 정황적인 것들만 늘어놓고 네. 기소를 하면은 근데 국민의힘 당원당규에는 기소하면은 아 바로. 예. 당원권 박탈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말이에요. 윤석열이 그 기소하라고 기소하면은 공수처에서 기소하면은 바로 그 후보 자격이 맞아요. 박탈되기 네, 때문에 그때 그 논란 있었어요, 맞아. 아 그것도 못했어. 뭐하러 공수처를 만들었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없는 죄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만 제대로 파악하면은 이미 증거 다 나왔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판사 사찰이라든지 이런 거 뭐 풀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아유 정말 참. 근데 이게 지금 지금 김상돈인가요? 그 투자 그 김상진. 김상진이 이제 그 비즈니스 활동하는 거에다가 투자한 사람이 이성진 아닌가? 김성진이에요. 김성진. 예. 김성진. 예, 투자자들이 이거를 고발 조치인가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불거져 나온 게 별건처럼 나온 게 지금 이준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이제 김성진을 저기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다 100% 진실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좀 오래된 사건이어서 그래서 이게 그 경찰에서 과연 이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준석 참 풍운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장 큰 잘못은 저는 첫 번째로 윤석열한테 대들지 말았어야 했다. 한 번 그렇게 대들었다가 왜 티같이 입고 빨간 티 사진 찍을 분들 뭐 손을 표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때 항복을 했어야지. 또 한 번 들이댔잖아. 저기 김종인하고 같이 그렇게 붙어가지고 윤석열한테 대적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윤석열 이 새끼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야. 내가 보수를 잘 알거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너무 이 당내 우군을 상실했다.
보수는 싸가지 없으면 안 돼요. 그럼요. 보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거예요. 저 같은 사람. 어떤 정치인들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차라리 그 앞에서 야 이 새끼야 이런 게 낫지.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비꼬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 준석이 특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준석의 잘못 세 번째 뭐냐? 그 상납 받은 여성하고 아, 진짜. 결혼하지 않은 점.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우리 사랑해서 그때 섹스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했으면은 아니 그 좋은 방법을 그 놓치고. 이준석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순간 이미 이제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거예요. 다 그거 그렇게 핵심 그거죠. 뭐. 본인도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본인은 긴가민가 했겠죠. 네. 내가 이렇게 공을 세우고 세력이 있으면은 나를 어떻게 못할 것이다. 위기감은 느꼈지만 그런 생각했겠죠. 열심히 해서 두 번의 선거 이기게 만들었으니 이대남을 내가 붙잡았으니 나를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대남이란 정치 기반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 얄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도 무슨 정치를 경험했었던 윤석열이어야 이준석의 그 공로가 이 간음이 되지. 정치도 모르는 인간이 그렇죠. 이준석한테 고마워하겠습니까? 이준석이 무슨 역할을 하고 또 무슨 공헌을 했는지 몰라요. 이 군사 정권이나 검찰 정권 같이 이 무력이나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집단들은 정치적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아, 바로 힘으로 그냥 밟아버리지. 해결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오랜 역사적 이야기입니다만은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하고 그 총리가 굉장히 갈등 관계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적당히 정화되고 해결되겠지 싶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방에 그냥 총칼로 해결해 버리지. 예.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준석이의 정치 수준이 너무 높았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참 앞날이 캄캄하네요. 근데 이대남들 앞으로 어떻게 선택할까? 지금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게다가 또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들이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안티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의 새 당대표는 그 이렇게 페미니즘 이대남 그냥 떠나가 버릴 그런 행보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균형감 있게 가져가지 않으면. 그렇지 균형감 네, 있게 네. 이 사람이 이거 페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만들어야지. 우리 20대나 30대 뭐 40대 초반 정치인 중에 뭐 진보적일 필요는 없고요. 좀 이 급진성이 있는 액션에 급진성이 있는 그런 정치인 좀 없나요 혹시? 이 친화력이 생길 수 있는. 액션의 급진성? 그게 뭐죠? 예를 들면은 난데없이 여가부 해체하라 이것도 사실 액션의 급진성이거든요. 액션의 급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기승전결 논리를 짜잖아요. 네. 근데 논리를 짜지 않고 흔히 미다지부터 뽑아가지고 던지는 사람. 형님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 어디 없나요 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나옵니다. 나옵니까? 자기가 알아서 나와요. 응? 그렇죠. 네. 어디 있나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 지가 나와. 그렇죠.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민주당 내 청년 정치가 이 페미니즘에 의해서 질식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어디 감히 민주당에서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 순간 2차 가해라고 할걸? 가해자도 없는데 피해자도 없는데. 아이고. 참 여가부는 폐지 왜 안 하죠? 그때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당선되고 많은 거야. 그 절차적인 뭘 만드는 중인 것 같던데 그 여가부 장관이. 네. 하여간 뭐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세론이 좀 강화되는 분위기죠?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맞으면은 이재명이 이제 불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정농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하라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근데 불려 나와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지. 보면. 그때 누구야? 반기문 지지율이 더 높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박근혜가 저렇게 탄핵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그 당시 대통령 되기 전 문재인 후보.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왜냐면요. 그전 선거에서 그쵸. 박근혜 대통령과 아쉽죠. 문재인 대통령이
맞붙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대체자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겁니다. 박근혜는 지금 아주 빌런이 돼버렸으니 그 상대 개념 경쟁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주가가 오르게 된 저는 것이다. 뭐 똑같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의원도 윤석열과 맞붙었던 사람이고 윤석열과 맞붙어서 내가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이야기 뭐냐면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못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겨서 다시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건데 위기가 국가 지도자를 불러낸다. 그렇지.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당내 혁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보다는 국가의 위기, 경제 위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이끌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내 개혁도 해야 되겠지만은 뭐 당장 지금 뭐 경제가 그렇죠. 끝없이 위기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대안이 있는데 왜 대안에 대해서 상처를 못 입혀서 안 달리죠? 원래 그렇게 합니다. 원래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당시 그 야당 대표하던 당시에도 그때도 많이 힘들으셨죠. 그 최고위원회는 보통 난리가 그렇죠, 아니었지 않습니까? 난리 뭐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하여튼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말이죠. 우선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이낙연 걔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낙연 경우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요, 저. 아니 이제 윤영찬이가 이번에 저기 최고위원 나온다. 최고위원 나온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영찬이다 못해 하여간 박지원이까지 이재명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얘네들이 제대로 윤석열 비판한 거 보셨어요? 거의 그런 거 아니 별로 지금 못 완전히 봤어요. 지금 네. 저쪽 편이야. 총구가 지금 저쪽 편. 내부로 돌려져 있죠. 윤영찬이가 만약에 저기 최고위원 되면요 뭐 하겠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수사되면 또 면전에 있는 이재명 얼굴에다 침 뱉을 게 확실한데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저 문재인 대표 때 주승용이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공갈 치지 말라고 했다가 막 완전히 난리가 났고 참. 그뭐참 회의하다가 중간에 박차고 나가는 거를 문재인 그 당시 대표가 또 일어나서 잡고 손을 잡았지. 네, 딱 부딪히고 그냥 가버렸고. 아니 근데 그러면 언론들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당내 분란 갈등, 대책 없는 민주당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꼬라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최고위원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당 대표 되는 분의 방식에 달려 있어요.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든가 아니면은 그냥 달래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농담 비슷하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 알고 보면 이 카인의 후예입니다. 성경적으로. 예. 그건 뭐냐면 형제간끼리 제일 많이 싸웁니다. 예. 형제간끼리 제일 많이 싸우고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형제를 제압을 하고 유산을 많이 받아야지 외부에 저하고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내 투쟁이 제일 극한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당근과 채찍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준석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더 크기 전에 애초에 싹을 자르든가 아니면 안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늘 결단하는 겁니다. 죽일 것인가 안고 갈 것인가. 이건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윤영찬이 지도부에 안 들어가는 것, 못 들어가는 것 이게 아닐까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 잘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지금 밑에 밑바닥의 정서는 그 대선 때 현역 의원들이 열심히 안 했다. 이재명 후보 혼자 뛰는 것 같았다라는 게 그 당시도 나왔었잖아요. 2012년하고 판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선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2015년보다 더하죠. 더하게 더했습니까? 그렇죠. 그거 치고는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 민심의 정서를 지금 읽지를 못하고 있다. 그거를 자꾸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잘못해서 이렇게 진 거다. 젖잘싸한 진 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 정서가
뽑아놨는데 지금 한국 뭐가 있냐 다 싹 바꿔버리겠다. 지금 이런 정서인 거를 좀 잘 한번 다시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지금 이제 시험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선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세가 당내에서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박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걸 어디까지 이제 끌고 안고 갈 것이냐. 요거는 좀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된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늘 그런 주장하는데요. 의미 있는 적도 필요해요. 근데 의미 없는 적이 문제야. 그렇지. 예. 예를 들자면은 상습적 그 자기 진영에 대해서 총기 낭사하는 사람. 박용진. 예를 들자면 세력도 없고, 그렇지. 가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세력이나 덩어리가 있으면은 네. 쪼개든지 앉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결국은 이제 공천권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공천권 문제인데 외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영민 목사님과 네. 변희재 선생님이 예. 낙천운동 본부를 다시 하거나 아, 그래요? 2000년도에 있었던 저기 박원순 시장님 때 예. 했던 것처럼 그거 진짜 무서운데. 뭐 부동산 연루자들 예를 들자면은 네. 부동산 연루자들 그다음에 대선 때 열심히 안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그런 운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낙천운동 본부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자, 헬시허그 산양류 단백질 앤 초유 프로틴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그 팔다리가 부쩍 얇아지고 그 운동해도 그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 있죠?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헬시허그 산양류 단백질 100은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100% 네덜란드산 산양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산양유 시장의 리더 CBM 브랜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식중독의 원인인 리스테리아균과 살모넬라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서 믿고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의 엄격한 품질 기준 인증 시스템인 퀄리고트 인증을 받은 농장의 산양유를 사용했습니다. 자, 산양유 초유 프로틴은 산양유 단백질에 초유 단백질을 더한 단백질 분말입니다. 초유라고 하는 것이 단 0.5%밖에 생산되지 않는 귀한 원료인데요. 우유보다 단백질이 약 5배 높은 고단백 결정체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첫 착유한 초유로서 더욱더 신선하고 질 좋은 초유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산양유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우유보다도 적어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 분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소량으로 간편하게 산양유 프로틴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헬시허그 산양유 단백질 100 분말 한 통 500g. 네, 요거에 38,000원이 되겠습니다. 헬시허그 산양유 단백질 100 분말 2통. 2통이면은 이제 한 통이 38,000원이면 당연히 7만 원이 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68,000원. 2통이 훨씬 엄청 쌉니다. 예,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자, 헬시허그 초유 프로틴 분말 한 박스 20g 14포 요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8,900원인데 자, 요거 네 박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8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6만 500원. 네, 20% 할인된 두 가격으로. 박스가? 네, 그렇습니다. 네 박스. 네 박스? 네 박스. 아. 네. 자, 그래요.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우리 집에 우유가 들어있는 이 단백질 음료가 있어요. 먹으면 근데 배가 살살 아파. 그렇죠. 아, 못 그래요? 먹.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아니, 먹었는데도 그거 아무 없어요. 문제 없더라고.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이 초유 단백질이 몸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아유, 네. 그럼요, 여러분. 네,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이런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자, 헬시허그 산양유 단백질 앤 초유 프로틴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싸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이 가격에 못 드십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우유가 좀 너무 소화가 안 되시는 분 요거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요. 맛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좋네. 좋아하는데 조금만 더 넣자. 이 냄새가 고소하네. 고소해. 예. 자, 여러분 헬시허그 산양유 단백질 앤 초유 프로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이준석 안타깝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서는 청년 정치가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제2의 이준석이 나오겠습니까? 10년 내에 못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쉽지 않죠.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순발력도 탁월하고 전략적 마인드도 있고. 저렇게 진짜 쳐내는 거는 너무 좀 근데 아닌 이제 것 뭐 예의가 없죠. 진짜 예의와 너무 좀 예의 품성이 안 됐지. 인격 수양이 덜 됐지. 아니 근데 저기 진짜 성상납 받은 게 맞다면은 자질 없는 거죠. 그는 그렇죠. 그는 그대로 또 그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 권력형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무슨, 그렇죠. 성매매도 비난받을 판에 자기 돈 내고 하는 성매매도 비난받을 판에 지금 성상납은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 갑질 아닙니까? 예. 뇌물이에요 뇌물 이게 특가법상 뇌물이야. 그리고 박근혜 씨가 갔잖아요 거기를 아이카이스트인가 거기를 아 그래요.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업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결국 또 사고 났죠, 그죠? 사기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수사하다가 이게 격가지로 나온 거예요. 네, 자 다음 광고는 이번에는 여러분 산양삼 순백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세요. 저희 좀 거의 매일같이 저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매일 한 뿌리씩 먹는 됐습니다. 얼마나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자 지리산 야생 7년근 산양삼 100% 원액 그대로 담은 산양삼 순백. 산양삼 순백 30병 한 박스에는 산양삼 30뿌리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한 병당 한 뿌리가 들어있는 셈인데요. 산양삼 순백은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농약 필요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고 자란 산양산삼만을 사용합니다. 자, 일반 산삼과 산양산삼이 뭐가 다르냐? 산양산삼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운 삼을 말합니다. 근데 일반 산삼은 자연산삼은 동물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면 자연산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주체만 다를 뿐 자라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뿌리면 산양산삼, 짐승이 뿌리면 자연산삼.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짐승남들이 뿌리게끔 그래서 거의 그 자연산삼에 가깝게 여러분들께 산양산삼을 제공할까 고민 중입니다. 많이 사주시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남들, 네. 우통 벗고 그냥 근육질, 살코기 덩어리 이런 분들을 보내서 씨를 뿌리게. 자, 또한 산삼, 인삼, 또한 인삼과는 달리 산양산삼은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자연산삼처럼 깊은 산속에서 토양의 기운으로 자랍니다. 특히 지리산 고지에서 자란 산양산삼은 그 색과 향이 더욱 강해서 예로부터 10만이들이 찾는 최고의 산양산삼이 되겠습니다. 산양산삼의 사포닌 함량도 인삼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산양산삼이라고 해서 모두 유기농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산양삼 순백은 유기농 산양산삼 인증과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1+1 이벤트로 2박스를 3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병 6천 원에 지리산 청정 고지대에서 자란 야생 산양삼의 기운을 흡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삼진을 구매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추가 선물도 드립니다. 바로 산삼 침향환인데요. 산양삼 침향환은 전통 침향환 원료 배합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더해서 7년근 산양산삼 20%를 함유한 프리미엄급 침향환입니다. 자,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 아주 좋은 가격에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1+1 이벤트가 있어요. 김용민닷컴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셨어요 다? 예. 다 형님 안 먹었어요. 드셨어? 네. 드셔야 돼. 형님 챙겨 드셔야 돼. 네? 이게 동물이 뿌리면 이게 뭐 배설물로 뿌리는 건가요? 씨앗? 그렇죠. 배설되거나 아니면 이제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뭐 르왁 커피처럼 르왁 산삼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그래요. 여러분 광고 다 했습니다. 자, 와. 어떻게 저기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라고 네. 봐야 될 것이고 최고위원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2명만 저기 이름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장경태, 서영교. 근데 거기에 오늘 지금 고민정 고민정, 의원도 했다고 하네요. 고민정 의원 하고 음. 그다음에 양이원영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영찬도. 윤영찬 나오고
그다음에 좀 많이 있던데 이거 그 어떻게 뽑아요? 그 저기 최고위원은? 컷오프는 100% 중앙위에서 뽑아갖고 8명인가 9명인가 8명. 8명이죠. 8명에서 거기서 5명 뽑는데 순회 이제 경선 하듯이 하는 거죠. 1인 2표입니다. 네, 1인 2표고 그 당원 그 여론조사 반영이 되나요? 30%. 아, 30%. 아, 그게 저기 그러면 당 대표 뽑을 때는 7대 3. 또 이제 최고위원 뽑을 때도 7대 3이에요? 그 5대 5로. 컷오프예요? 아니, 컷오프는 그런 거 본선 없잖아요. 본선. 본선은 똑같이 합니다. 여론조사 30%, 그다음에 당원 권리당원 40%, 그다음에 대의원 그쵸. 이 숫자 나왔죠. 대의원 40. 15%인가 20%인가 모르겠다. 헷갈린다. 자, 그리고 누가 일반 될것 당원 같으십니까? 5%. 지금 뭐 나오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한번 좀 꼽아주신다면. 그게 좀 일단 정청래 의원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있는데 이 여성이 서영교, 양이원영, 고민정, 최민희 이렇게 4명이 붙으면 예. 이게 지금 고민정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서영교 의원이 그 다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성은 좀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들어갈 것 같고 정청래 의원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윤영찬 의원이 나오면 여기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이게 지금 NI 계열에서 만약에 믿는 거라면. 막을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명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 젊은 층도 나오고 지금 아직 다 충분히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좀 가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후보군이 다 나오는 걸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형님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일단 이제 중앙위원회 컷오프가 중앙위원회 100%거든요. 550명 투표해서 하는데 보통 한 50표 정도 받아야 돼요. 네. 중앙위원 50표 정도를 받아야 그래야 되는데 컷오프를 컷오프를 피할 수 있다. 통과하는데 네. 정청래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은 컷오프 통과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정청래 의원도 어렵다고 네. 보세요? 정청래 의원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고민정 의원이 컷오프 통과는 가장 저는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문표가 몰릴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는 친문 내부에서도 좀 부담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왜요? 친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은 친낙에 가깝잖아요. 친낙이지. 친낙이지 친문으로 분류하기는 좀 네.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네. 극단적 개파 대결에 가장 앞장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도적인 이 중앙위원들이 표주기가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친명 쪽에서 박찬대 의원 같은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컷오프는 통과하기가 쉬울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장경태 의원도 철험회에서 만약에 철험회가 한 14~15표 되잖아, 그죠? 정도 된다 하면은 그 정도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으면은 좀 유리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 정도 언급하고 싶네요. 김남국 의원도 나온다고 하죠. 김남국 의원은 안 나오는 안 걸로 제가 알고 나온대요?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서영교 의원도 가능성이 서영구 의원도 뭐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네.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1인 2표가 되면은 보통 어떻게 투표를 하냐면요. 한 표는 자기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투표합니다. 중앙위원들이. 나머지 한 표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해서 투표를 합니다. 이거는 정치 오래 한 사람에게 유리해집니다. 개파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정내 의원도 어렵다. 정청래 의원은 저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하고요. 제일 아마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통과하면은 1등 하는 거는 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적도 인지도가 대중 지수가 지지도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정청래, 고민정, 장경태 3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장경태, 서영교, 서영교까지 박찬대 4명, 박찬대 그럼 5명. 박찬대까지. 네. 그 정도는 안전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윤영찬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컷오프에서 과거에는 사실 배제 투표도 했어요. 네. 개파 논리가 완벽하게 작동될 때는 했는데 네. 지금은 중앙위원회도 개파 논리가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친명계의 조직력이 안 세다는 거예요. 약하죠. 그러니까 아니 아직은. 뭐 네. 기반 자체가 없는데.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배제 투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중앙위원들이 좀 신경 써서 배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윤영찬 씨를 싫어할 이유는 없어요. 걔 싫어할 이유는 없어. 근데 이 양반은 너무 그림이 그려집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발언 후에
몇몇 최고위원 지나서 이제 자기 발언 때 발언 시간이 오면은 막 이재명을 욕할 거란 말이죠. 발언권 안 주면 됩니다. 어? 발언권 안 주면 됩니다. 아예 안 주면은 또 시비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번 그렇게 아, 주에 3번은 하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안 주겠어요? 주지 당연히. 근데 그럴 때는 저기 막 언론들은 윤영찬 것만 이제 보도할 것이 확실해요. 뭐 둘이 이제 대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충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이 대한 언론이나 이쪽에서 윤영찬 배제론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논리가 이거예요. 극단적 계파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제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 덧붙여가지고 단순 인지도만으로 정치적 능력이라는 실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최고위원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친명계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를 겨냥하고 하시는 뭐 누구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 한동훈 청문회 때 보셨죠. 생각과 뜻이 바르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문이든 뭐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 저기 임종석이 그 저 이재명 디스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왜 했을까요? 이유도 갑자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당연히 문 대통령이 발탁한 인재로 이제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임종석 씨는 공동 정권을 자기는 만들었다. 그래서 문 대통령과 권력을 분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아니 너무 나댔어요. 그 당시에 그랬죠. 대통령이 나오셨는데 그 뒤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나란히 활짝 웃는 모습. 네. 그리고 무슨 군부대 가서 선글라스. 그게 압권이죠.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맞아요. 안 계실 때. 국정원장까지 불러서 선글라스 끼고 지휘봉 들고 폼 잡는 거. 제가 이런 인간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한 표도 얻지 않았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역사가 없는데 지가 가가지고 뭐라도 된 듯이 하는 거. 내가 박지원이를 싫어하고 김건희를 싫어하고 임종석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민들레 모임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뭐 부엉이 모임도 있었고요. 과연 그런 모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잘되게 하려고 했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후광을 얻고 호가호위하려고 했던가? 그건 이제 국민들이 이미 판단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는 분들도 내가 친문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 실력을 검증해 주셔야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임종석은 왜 이재명을 씹는 거예요? 지가 당대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이재명 당신 당대표 되는데 말이야. 우리 X86들 무시하면은 재미없어. X86 수장이 난데 내 허락 없이 이렇게 당대표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정계 은퇴하신 분이 무슨 수장이 어쩌고. 제가 보기에는 더 현실적으로 응. 교두보, 교두보? 희한 말로 이재명 의원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소수파로서의 교두보를 지도부 내에서라든가 당내에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뜻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윤영찬이를 임종석이 내보낸 걸까요? 윤영찬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본인 말로는 SBS 인터뷰에서. 그렇죠. 저 이름 뭐야? 손혜원 의원하고 네. 누구죠? 정청래 의원하고 이 관계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저는 맞아요? 윤영찬 의원보다는 지금 486 송갑석이나 호남 쪽에 486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송갑석. 네, 송갑석이나 김승남 호남 쪽에 하나인 거고 아마 이제 지금 임종석 의원이 장흥이가 그렇잖아요. 고향이. 그러니까 이분도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이제 차세대 리더가 지금 좀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자기가 그쪽에서 이제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 뒤쪽에서 이제 이 전대와 관련해서 자꾸 입김을 넣는다고 이야기되는 게 이인영 의원하고 네. 지금 임종석 의원은 갑자기 진짜 뜬금포처럼 갑툭튀예요, 네.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본인이 자기 대권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정계 은퇴하셨는데. 은퇴를 했는데 무슨 짝이 됐고. 대권주자는 은퇴했다가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준석이도 나올 수 있겠네. 잠시 은퇴하고. 아이고 참 놀고 계십니다 우리 이 전대여부 의장님 놀고 계세요. 아니 형님 갑자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홍준표가 당 대표였을 때 네네. 청와대 갔어요. 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네. 예, 그때 이제 임종석하고 악수하면서 안희정 죽인 게 당신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 뭐 안희정은 뭐 그렇다 치고 안희바뀜. 안희바뀜. 네. 사실 이재명도 수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네. 임종석과 유관한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보긴 어렵고요. 음. 다만 이제 비서실장 자리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정기관들의 인사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당시에 그 제가 저기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 알게 된 건데 당시 경찰에서는 이재명을 잡으면은 진짜 대박 난다. 그 얘기 많이. 이런 정서가 파다했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권부의 어떤 기류 아니고서야 권부의 기류가 그러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난 문 대통령이 뭐 이재명 제거하라 이럴 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만 이제 486들과 안희정, 이광재 그룹과의 이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과도 아주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친노와 이 486들은 가까운 듯하면서도 이 김근태 계보를 하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그렇죠. 이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86들은 본인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가치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친노에 대해서는 좀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안희정, 이광재가 보였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압니다. 사실이 아닌데 뉴라이트에 가깝지 않냐 이런 비판을 하는 586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이광재나 안희정은 뉴라이트에 가깝다. 그런 비판을 486들이 하는 아니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기 누구야 그 이광재는 아예 여시제 홍석현이하고 또 붙었고요.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뉴라이트는 아니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해봤고 정부를 구성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구성하면서 정치의 주역이 된 거지. 그 전에는 486들보다 훨씬 뒤처진 사람들이었어요. 총학생 회장 출신들도 아니고 실무를 오래 한 보좌관 경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비쳤을 수도 있는데 이 공허한 입장에서 이 진보를 추구했던 586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실용주의적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586들은 이게 이제 위계적인 수직 체계라는 그 속에서 이제 탄생이 되잖아요. 그 의장이라든지 이런 그 자리에 대한 호의라는 게 사실은 이제 기성 정치권하고 뭐 약간 저 결은 달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의장은 옹립되는 거 아세요? 그렇죠. 옹립됩니다. 옹립되는 건 뭡니까?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개념. 누가 옹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에 저기 전대협은 옹립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건가요? 김일성처럼 그 위상에 맞게 그 전대협 의장을 그렇게 수뇌부. 추대도 아니고 네. 옹립되는 거예요.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옹립. 네. 그 이제 NL 쪽 그런 그 철학이 그런 거잖아요. 아이고 뭐 NL이란 표현은 그렇고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군중문화다. 이렇게 대중노선 군중문화 이렇게 이게 이야기하는데 옹립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받들어서 임금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기 임종석은 한번 옹립이 됐기 때문에 그때-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한번 그때- 모셔졌기 때문에 그때 왕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자기가 뭐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참 저희가 봤을 때 그 형님들보다 좀 젊은 세대인 저희가 봤을 때 꼴값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또 사회 변혁을 위해서 기여하신 부분은 인정하지만 뭐 저기 사회 변혁은 뭔 그래요 그렇죠. 기여하셨는지 한 모르겠지만 부분은 맡았었죠. 학생으로서.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586들에 대해서 무조건 뭉뚱거려 가지고 맹목적인 비판은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 당시에 총학생 회장에서
고생 안 하고 정치권에 날로 진입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한정 짓는 게 맞지. 수많은 486들, 586들이 아이, 우리 사회의 중추에서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86 형님 누님들을 이제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얘기는 꿀빨러들, 꿀빨러들 정확하게 표현해 줘. 묵뚝그려서 다 X86이 아니라 꿀빨러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 방송 시청하시는 이 80년대, 90년대 이 최루탄 가스를 마치 공기처럼 밥 먹듯이 흡입하셨던 이 모든 분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정치권에 아유, 이제 그렇죠. 그 시대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 그 별 말씀. 깜짝 놀랐네. 근데 어쨌든 그 속에서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여준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신선하지도 아니 않고. 그 정신으로 그 정치부대에서 도대체 뭘 한 게 있습니까? 아, 그 저는 기억이 나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종석 대통령 만들게 해갖고 3천 명이 들어있는 밴드가 있었다. 그래요? 그 소문이 자자하게 났었어요. 거기서 이미 그때부터 예. 임종석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막 했던 거 다 아니, 기억이 뭐 납니다. 비서실장 정도 되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게 한 세대가 막 그 3천 명에 들어있는 밴드를 만들어갖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아이고 그분은 너무 당연했을 그 밴드에 겁니다. 있었어요? 저는 안 있었죠. 3,000명 속에도 못 들어갔어요? 야, 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짜증나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비주류다 비주류 진짜. 아니, 근데 3,000명에도 못 들어가면. 전대협 의장 했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무슨 성과가 있어야지. 제가 이재명 지지하는 이유도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뭐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지하든지 뭐 반대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아니 임종석을 왜 지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은 이렇게 뭐 한번 옹립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정부 때는 그렇게 좀 저기가 빚이 그걸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낫지. 네, 근데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광창 팀이 합류하면서 갑자기 그냥 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자, 저 박지원 얘기는 좀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길게 얘기하면은 그러게요. 그 노이즈 마케팅이 통하는 줄 알 거예요. 저 솔직히 별로 뭐 언급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 김동연 지사는 뭐 왜 만나줬어요? 몰라요. 만나주질 말지. 아주 그냥 박지원이 아주 그 뭐 만면에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뭐랄까 자긍심이 넘쳐나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 어디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걸 또 만났다는 이야기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또 흘려요. 그러면서 자신과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무슨 지금 지도자 당 진짜 지도자가 돼 있어 정말. 아니 지금 당한테 엄청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이재명 그 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모략적인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도움으로 도지사가 된 김동연 씨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어쨌든 이제 그 청년 정치의 씨를 완전히 말리면 안 된다 이런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돌고 있네. 아니 있겠는데 언제부터 청년 정치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으셨다고? 조금 하여간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는 그게 좀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다. 지금 박지원과 관련한 것만 나오면 댓글에서 굉장히 분노한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요. 지금 민주당 완전히 좀 이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친구는 또 자기 이제 그 출마하는 의견이 56% 되니까 44%는 나오는 걸 지지하고 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 완전히 아니, 너무 44%는 네. 나오지 44%는 나와도 된다. 이 차원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어떻게 네. 그걸 그렇게 독법하나? 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진짜 이런 일 없어야 돼요. 네, 이런 맞아요. 사람 이제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아셨죠? 권인숙 의원님. 그만하세요 좀. 아유 진짜. 그리고 또 박지원이가 뭐 저 일개 유튜버한테 그 직업 없는 유튜버한테 누구야? 몰라 난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유튜버계에서 대표성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친구가 한번 떠보겠다고 그렇게 1번 김용민, 2번 이동영.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유튜버가 박지원 집까지 찾아갔대. 그래요? 그러니까 집 그런 앞에서 거 그랬잖아. 있었어요. 네. 그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뭐야 이 친구. 아니,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관심 꺼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아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당내 페미 의원들이 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평소에 찍소리도 안 하다가 이 건으로
야, 이거 보면서 내가 진짜 웃기다 진짜. 어? 야, 아니 평소에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이 건 터지니까 마치 약속이 난 듯 그냥 너도 나도. 어? 아이고. 민주당에도요. 네. 기초의원부터 성장한 젊은 여성 의원들 많고요. 많아요. 네. 맞아요. 젊은 여성 당직자도 있고 여성 그럼. 보좌관들도 있고 네. 훈련되고 충분히 경로를 갖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제발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섣부르게 이렇게 얼굴 저기 요즘도 보면 그런 저기 유명한 사람들만 찾아서 네. 언론에 홍보거리만 찾아서 이렇게 그런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향들이 많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얄팍하게 제발 좀 이제 좀 맞아. 얄팍한 정치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면 네. 그 저기 대전 천안인가 그 보가영이라고 보가영 의원이라고 압니다, 저도. 그렇죠. 그 저기 시당에서 네. 당직자로 근무하다가 20대 후반에 기초의원 해가지고 이제 지금 재선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을 굉장히 잘한대요.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배우면서 커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시장 나오면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진짜 이제는 발굴하지 말고 육성해 주세요. 정말. 네. 그래요. 아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오는 정치인들이 진짜 얼마나 실력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런 이 양반 사람들. 저희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동네 복덩어리네. 맞아요. 우리 동네 보가영, 복덩어리. 예. 복덩어리. 원장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모시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얘기. 와 지금 정의당이 말이죠. 1번부터 5번까지 비례대표 다 사퇴하라.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당원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실행될지는 좀 미지수긴 한데 만약에 진짜 1번부터 5번이 다 갈린다면은 저는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한 18,000명 정도가 권리당원이고 거기서 몇 프로인가 뭐 20인가 30인가 그 특정 그 퍼센트지만 여기에 서명에 돌입해서 찬성하면은 날아가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지금 목표는 아니다. 예, 그리고 그 정의당이 이제 좀 당원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정의당도 좀 빛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저기 구조적으로 이런 거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당원 협의회, 평당원 협의회, 그렇죠. 평당원 협의회 이런 걸 만들고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 평당원 협의회 대표를 한 2명 정도 뽑아서 이 사람들은 당직이라든가 선출직을 아예 맡지 않는다. 그래서 호민관 이름을 줘가지고 당 일에 대한 최소한의 비토권 정도는 주자. 뭐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결국 어느 당이든지 지금 이 정의당도 과거 민노당보다도 더 후퇴한 거예요. 당 상황이. 정의당에 정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만은 실제로 정의당이 가지고 있던 노동에 근거한 진보적 가치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니 지금 당원 총투표는 민주당도 지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아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전당원 투표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구속력이 존재하죠. 그렇지. 전당원이 너희들 물러나라 했는데 그걸 쌩깐다? 아주 미아가 되는 거지. 우리 전당대회가 전국 그 대의원 대회잖아요. 그렇죠, 대의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전국 당원 대회로 이름 바꿔야 된다라고 그쵸. 말씀드리는 건데. 아유 참, 예, 정의당도 이제 좀 바른 길로 가야죠. 아유 정말 참 짜증납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여론조사를 보니까 2020년 7월 그때가 이제 21대 국회가 그 시작하고 임기가 시작되고 이제 한 달 뒤 그리고 아울러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부터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시민들 사이에서 긍정보다 부정의 비율이 더 올라갔어요. 2020년 7월부터. 그러니까 이중대라고 불리던 때는 그나마 지지율이 더 높았어. 네. 근데 이중대 안 하겠다면서 막 박원순 추모 못한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레드 크로스가 돼가지고 반대 비율이 더 높았어요. 역대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잘 되면은 정의당 계열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근데 이게 깨진 게 이번 총선이에요. 우리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열린우리당이 152석 하고 그 당시에 이 민노당이 최대 의석을 했으면 10석을 넘겼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에 처음 깨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패스트 트랙에서 이제 정의당하고의 그 민주당과의 어떤 그 뭐랄까 연대랄까요? 그게
좀 그거 한 이후에 그 비례 위성정당 만들면서 이게 좀 정의당도 완전히 좀 일탈하는,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도 이 정의당의 궤도 이탈하는 일정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네. 위성정당 할 때. 아, 저 건전한 진보 개혁 정당은 사실 필요한데 말이죠. 이렇게 네. 완전히 페미니즘한테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이탈한 이런 정당. 예. 똑같아요. 그 정의당도 이벤트 정당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독일 3인당이 이 150년을 하면서도 그 당 이름이 엄청 복잡해요.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이거든. 사회도 들어가고 민주도 들어가고 노동도 들어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보 정당들이. 진보 정당은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이고 근로대중에 기반한다라는 원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도 들어가고 민주자도 그렇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정당마다 전부 다 날라리 이벤트 업자들이 나와가지고 당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정의당도 건강하게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 야 이거 문 대통령 때는 뭔가 좀 잘 수습할 것이다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는데, 이 윤석열 시대에는 이거 어떻게 되지? 다시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게. 과학방역 한다면서 오늘 도어 스태핑 그게 멀리서 한 거 보니까 진짜 참 믿고 맡길 수 있는. 바지나 똑바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지나 똑바로 입었으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거는. 뭐 뒤집어 입었는지는 알 수가 확인은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네, 뭐 아니라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제가 제 집에 있는 체형이 비슷하잖아요. 윤석열이하고. 양복을 뒤집어 입었거든요. 네. 딱 그 모양이야. 아 진짜요? 입어봤어. 근데 바지를 뒤집어 입는 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 술 고주망태로 취해가지고 아침에 나가야 빨리 되는데.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거꾸로 입을 수 있지. 저기 도어 스태핑이 아니고 아침에 도핑 테스트 해야 됩니다. 도핑 테스트.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아주 많은 또 정치적 식견을 여러분들께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보람스럽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옮겨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홍익대학교 앞에 저희 김용민 TV 스튜디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벙커원 교회. 예, 거기는 가면 저기 과자 같은 거 좀 주셨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 입구에서 도핑 테스트. 음주 상태로는 오지 마시고.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